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윤모 씨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씨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전 이춘재한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재가 만약 자백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제 사건 묻히겠지요. 윤 씨는 당시 수사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윤 씨의 재심 청구와 더불어 무죄 입증도 자신하는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일부 발언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성도 오고 갔습니다. 이 소식은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수 확대는 다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의원적 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제 협상을 앞두고 의원 정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0% 증언을 주장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향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밥그릇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정의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Abu Bakr al-Baghdadi is dead.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중대 발표.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알-바그다디는 폭탄이 장착된 조끼를 터뜨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정상률 교수와 짚어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씨는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인데요. 재심 청구를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를 연결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변호사님께서는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고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한다. 네.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춘재 자백이 의미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예. 그 의미 있다라는 것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를 했다라는 건데, 예. 그 비밀의 폭로의 내용을 일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자백 내용을 사람들이 들으면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예. 이 자백만으로도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할 예. 겁니다. 아마. 그럼 뭐 이춘재만이 알고 있을 그런 내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피해자의 시신은 참 많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 근데 그 피해자의 시신에 부합하는 자백을 이춘재가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이춘재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당시 지금 경찰들, 윤 씨를 체포했던 경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뭐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예, 윤 씨는 당시에 고문이라든가 이런 강제 수사에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리 장애가 있는데 예. 앉았다 일어섰다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또 가장 큰 그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예. 비몽사몽간에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하게끔 하고,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습니다. 예. 뭐 제가 듣기로도 윤 씨는 그 감옥살이 내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고. 근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재심을 신청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심 절차가?
재심은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예. 재심 청구는 저희가 이제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심 청구를 수원지방법원에 합니다. 예. 이 사건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거든요. 예. 거기 재심을 청구하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이춘재 등 관련자들을 법정에 불러서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을. 예. 그 신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심 개시 여부 결정한 뒤에 이제 재심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는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네요. 이 사건 시간 그리 오래 안 걸립니다. 예. 이전의 재심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재심은 이런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은 사실상 경찰이 재심 사유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건에 관심 갖고 있는 여러 언론의 관계자분들이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련자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인은 실은 별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실은요. 예. 저희는 이런 수집된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재심 청구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춘재가 자백한 내용 중에 범인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최근 경찰에 정보 공개 요청하셨던데 그걸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까?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예. 또 그걸 통해 신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 사건은 지금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청이나 이 사건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내부 경찰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가혹행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압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당시 수사관들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게 증거가 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을지. 시국 사건 이런 여러 이제 과거의 어떤 잘못된 수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 인정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인 주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있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는 고문을 당했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만 들여다봐도 철야 조사, 밤을 새워서 조사됐었고요. 그리고 또 채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채모를 정말 마음대로 뽑아갔잖아요. 이런 수사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밀실에서는 더 가혹한 수사를 했겠죠. 예. 방금 채모 이야기 하셨는데 이 화성 8자 사건이 모방 범죄다 결론 낸 것은 그 윤 씨의 채모가 현장에서 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가 돼 버렸는데 이 이야기는 윤 씨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채모가 자기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채모가 나올 수 없는 거고 당시에 채모에 대한 감정 결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채모의 혈액행위 B형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의 혈액행위 B형이었다. 그리고 방사성 동연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모 씨의 채모가 일치한다라는 건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은 방이었습니다. 방을 드나드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도 피해자의 그 생식기 안에서 발견된 채모와 그냥 방 안 어느 구석에서 발견된 채모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B형의 근거가 됐던 채모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가 몇 개인지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방사성 동연소 분석 결과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감정 기법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있고 외국 전문가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당시 감정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감정 결과다. 도저히 이런 어떻게 감정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럼 증거나 감정이 오염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증거 조작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채모를 뽑아달라 해서 뽑아줬더니 나중에 현장에서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 그것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약간 무리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의심은 했었는데 그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윤 씨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윤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 채모로 그렇게 조작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경찰이 조작했다라고 보는 것은
예. 그것은 좀 억측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예. 있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윤 씨가 아까 변호사님 말처럼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한 상황인데 당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1심 판결문에 보면 윤 씨가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가 방문을 가로막고 있던 책상을 밟고 다시 방 안으로 침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춘재가 자백할 때 대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초동 수사도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을 어떻게 출입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삼내 나라스포 사건이라고 재심 사건이죠. 그 사건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가짜 범인이 있고 진범이 있고. 예. 근데 가짜 범인은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진범은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초동 수사 과정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제대로 수사만 했다면은 물론 그랬다면은 또 윤모 씨의 자백이 담을 넘어 들어간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간 걸로 조작됐을 겁니다 아마.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바람에 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고 지금 재심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예. 자, 윤 씨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아마 당시 8차 사건 검거로 공을 인정받아서 진급한 경찰관들을 향해서 한 말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형사들한테 혹시 변호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좋죠. 예. 인정하고 하면은 이분이 그 잔인한 시간을 견디고 출소해서 진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 용서한다면은 이분이 그 잘못을 들면은 용서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경찰분들 잘못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 그 재심에서 무죄가 나면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계획하고 계시겠죠? 그건 너무 앞서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가 나가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비밀의 폭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뭐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은 이 사건 재심사회 수집 과정에서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방송 나가기 전에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1월 2일 토요일 날 밤 11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후부터는 제가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2일요? 예. 예. 어떤 내용인지 기대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님 뭐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또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이것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낸 그런 사건인데 여기서도 역시 경찰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맞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앞으로 또 지금 혹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드는데. 30년 전에 가혹행위와 어떤 위법한 수사를 보고 지금의 경찰도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의 재수사 과정에서 지금의 경찰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공권력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예.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슈퍼 사건이나 약촌 오거리 사건이나 지금 이 윤 씨 사건이나 전부 다 힘없고 백없는 그런 서민들이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춘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내가 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 사건 영원히 또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한테 편지 많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교도소에서도 오고. 억울하다. 저는 윤모 씨가 저한테 편지라도 보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한때 있었어요. 지금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이춘재가 자백을 하기 전에 윤모 씨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저는 이 사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부했을 겁니다. 이춘재가 나타나서 이게 재심이 가능한 겁니다. 예. 제가 여쭈은 이유는 억울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내세웠는데요.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입시 취업 공정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수 설치 문제를 또 강조를 했어요. 예.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공수 설치 추진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선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 설치를 반대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특권이 해체돼서 검사도 죄를 지을 때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면서 공수 설치를 강조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국회의원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 조항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국회 개혁 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 혁신도 주장했는데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장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공개 사전 검증 그리고 공개 정책 검증 두 단계로 청문회를 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게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었습니까, 박 기자? 네, 현장에서 지켜봤죠. 예. 근데 네. 이인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간중간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까? 사실 오늘 본회의가 시작은 좀 화기애애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정은혜 의원이 국회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아, 오늘? 네. 선서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문희상이 이제 그걸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고 정은혜 의원이 계속 까치발로 막 이게 서면서 악수하려는 그 모습이 국회의원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는데 근데 막상 이인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더군요. 그러니까 좀 여기 자리에서 옮기기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얘기를 좀 들렸다라고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국 얘기, 조국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아빠 찬스 조국이 그랬잖아. 조국 아들과 딸부터 바로 잡아라. 입시 공정성 관련된 얘기. 경제나 살려라. 그리고 이장호 의원 같은 경우는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이인영 대표의 발언보다 더 크게 들려가지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방청석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런 연설을 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연설할 때 다른 당 의원이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 어떻게 봤을까? 전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국회가 항상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것 같아요. 딱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네,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에게 내일 그 부의를 요청을 했고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됐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문희상 의장한테 드렸다.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라고 전했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라고 그 얘기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하는 건, 그러니까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 이렇게 문희상 의장한테 말을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가 반대하면은 민주당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은 부인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부의하는 게 네.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의를 하게 되면 그 상정을 할지 말지는 문희성 의장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자동 또 상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거치게 되는데요. 예. 당장 문희성 의장은 상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취재를 해보니까 내일 부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쭉 봤을 때 이 검찰 개혁안은 상임위 180일 그리고 법사위 90일 이거 거쳐야 되는데 사실 법안은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은 근데 이 검찰 개혁안은 상임위가 법사위예요. 예, 그러니까 예. 법사위에서 다 90일까지 다 된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게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국회의장이 그 판단을 저버린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할 거라고 보는데 상정 문제는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신 예. 대로 좀 다른 문제예요. 예. 예,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11월에 선거법과 함께 결국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또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공소 설치를 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라도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은 바른미래당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11월에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네네. 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협상도 쉽지 않은데 일단 의원 정수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에서 10% 정도는 느리자. 네. 자유한국당은 한 명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심상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0% 그러니까 30명 정도를 늘려서 330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그 전제위에서 의원 정수를 검토하자. 이게 오래된 논의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누겠다 이 말이죠. 예, 네. 지금 그대로. 예. 그렇게 나누겠다는 건데요. 뭐 당장 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심상정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예. 했고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국당 지도부가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 세비 총액만 동결하면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세비만이 아니다. 온갖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국민 부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주장했어요. 정의당이 준 연동형 비례제 얻기 위해서 정의당의 영혼을 팔고 민주당 이중대가 돼서 불의한 조국소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라고도 주장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 민주당 초선 의원 2명, 이철희 표창원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만났다면서요? 네, 오늘 두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나눴는지 많이 궁금해했는데 면담 후에 기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쇄신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30 세대 젊은 층의 호응을 더 받는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표창원 의원은 자유롭게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해찬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뿐 아니라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쇄신 요구가 점점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취재해봤더니 그러니까 아예 초선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세력화돼서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을 걸어넣고 있고 내일 모레 의원총회에서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좀 제가 취재한 바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이해찬 대표에게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할 거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만약 그 1년의 상황이 쭉 진행되어 오는 동안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먼저 얘기를 하고 이해찬 대표에게 이걸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달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해찬 대표 책임론은 왜 나오는 거죠? 전국에서 조국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네.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사퇴를 했고. 네. 근데 어떻게 이해찬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철희 의원이 주말에 언론사 인터뷰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마치 청와대 뒤에 숨어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 당내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은 이철희 표창원 두 사람은 뭐 당내에서 총선 역할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참모로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사와의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철희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철희 의원이 계속해서 청와대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사는 계속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가 오늘 재임 881일, 그러니까 2년 4개월 27일을 맞으면서 직전 최장수 총리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880일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뛰어넘어서 계속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는데 이 전반기 현 정부의 전반기를 꽉 채워 일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 평론하신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총리를 조만간 그만둘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한 언론에서는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그만둘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예.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그건 오보다라고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12월까지는 뭔가 거치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초랄까요 이런 게 있는데요.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12월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12월까지는 일정이 다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12월까지 하고 내려와서 아마 당에서 역할하지 않을까.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 벌써부터 호사가들은 비례 앞번호를 받아서 전국을 돌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자유한국당이 해봅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입니까?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옳은소리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 주인공하고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 천인 공노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화 벌거벗은 임금위에 빗댄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묘사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만화인데요. 벌거벗은 임금인처럼 옷을 입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재킷,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 이걸 맞춰 있는데 그게 투명해서 안 보이는데도 그걸 그냥 입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신은 안보 재킷이나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맞춰 입었지만 결국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인사 넥타이를 설명하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캐릭터가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이를 보고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옷바람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서 그런 장면에서는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은 둘 수 없지.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겠다. 이런 대사가 이어집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도 노무현 정권 때 황생경제라는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후폭풍이 크게 일었잖아요. 거기 진짜 원색적인 욕설이 계속 등장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하는 게 글쎄요. 과연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 이미지 올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당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민주당 반응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 정치 혐오다라고 분개를 했는데 이해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평을 냈는데요.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런 천인 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이라면 아동에 대한 인격 침해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제라면 국민 모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줬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명을 하면서 장관을 낙마시키면 늘 표창장을 줬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이렇게 표창장을 준 예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공개적으로 표창장 주는 행사를 열어가지고 준 예는 제 기억에도 없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 아마 뭐 일정에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준 예는. 그거 낙마시키면 늘 주던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도 아니 이거 정당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있었다고 해요. 뭐 원내대표 차원에서 열심히 한 뭐 인사청문 위원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런 경우 있었는데 예. 표창장을 주고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엄 문건 관련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건은 지난번 여야가 청문회 하기로 합의했다가 결렬됐고 결국은 안 이루어졌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특검을 하자. 야당 입장은 어때요? 야당은 반대하고 있죠. 예. 이건 군사 기밀 유출 혐의가 있고 명예훼손, 황교안 대표 명예훼손 예. 혐의가 있다고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여야 3당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예. 그때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왜 근데 청문회 합의했냐? 이건 좀 초점이 좀 다릅니다. 이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유출이 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그걸 따져보자고 청문회 열자고 했던 거였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 내용 가지고 청문회 열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국당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출 문제도 같이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작년에 흐지부지가 예. 됐고 이게 쭉 넘어온 거고요. 아마 합의가 돼서 특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게 검찰이 조사하다가 지금 일시 중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 돌아오니까 수사를 할 수 없다. 돌아오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럼 특검을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게 국방위원회 청문회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검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검찰만 믿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연설 중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북 문제 이야기해 봅시다. 북한이 우리 측에게 지금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 철거해 가라. 네. 그리고 앞으로 문서로 협의하자. 근데 우리가 북한의 시설 철거 문제를 비롯한 금강산 관련 논의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맞습니다. 역제안 했네요. 네.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요. 그 서면 논의가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통지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예.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겠죠. 예. 이걸 받아들이냐 예. 안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 갈립니다. 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입장이 나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향후 다른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불안하잖아요, 외국 자본이. 그렇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며칠 말미에 두다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다른 나라의 자산이 들어갔는데 강제로 철거해버리네. 네. 약속도 지키지 않네. 원래 2050년까지 약속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못 들어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지금 박종 기자 생각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실무협의 하자 그러지 문서로 하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고요. 북미 대화가 잘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뭐 우리가 북한 축구 대표팀과 예. 경기도 생중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교착 관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금강산 그 관광하기 위한 그 시설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만나서 어떤 예. 부분 다시 만들고 어떻게 리노베이션 하자 이런 얘기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해보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내일 군인권센터에서 이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오전에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우리 정부 제안에 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MBC PD수첩 검사 범죄. 1부는 방송이 됐고요. 네. 2부가 아직 방송이 안 됐는데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소송 청구인이 2부가 검사와 금융재벌편이거든요. 이게 방송되면 하루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아까까지 봤을 때는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2부 방송을 앞두고 PD수첩 진행자 한학숙 PD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소송이 들어왔고 최선을 다해 대응 중이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무사히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고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덮어준 수사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수를 불러다가 금융조사 시켰다. 예. 이걸 대신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어쨌든 이 보도가 나가면 불편할 사람들이 가처분 소송을 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최근 들어서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여기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야유를 받았다고 해요. 누구로부터 야유를 받은 겁니까? 네, 거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냈는데요.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사실 한국당 지도부가 오랜만에 참석한 거예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뭐 국무총리를 할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배신자라고 외쳤고요. 이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달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고요. 이 박 전 이사장이 추도식에서 자꾸 소리 지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 다음에 황 대표가 든든하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자들 달랬다고 합니다.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감 생활할 때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나 몰라라 외면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억할 심정이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899님 늘 운전하면서 채널 고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4565님 이동영 진행자님은 타 방송에 비해 매우 중립적이라 매일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을 말 안 해서 개인적으로는 듣기 편합니다. 네. 이 문자가 왔는데 우리 제작진 빵 터진 이유는 모르겠네요. 네. 좋은 문자 감사합니다. 박정희 기자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의 내관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역제안했는데 이런 현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예. 더 좋습니다. 새롭고요. 자,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 중간중간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성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날 오늘이죠. 방청객에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 있는데. 개강 왔었는데. 예, 정말 나 뜨거워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함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국회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일부터 또 이제 야당 그 대표 연설 때도 불상사가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 나경원 대표 연설은 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렵게 끝났는데 그런 일이 정말로 이 국회의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좀 자괴감도 생기고 꼭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될지 안타깝습니다. 예.
특히 이번 국회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20대 국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뉴노멀이 됐어요. 예. 사실 1년에 반이 파행입니다. 예. 그리고 법안 통과율은 20%밖에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대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느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가끔은 트러블을 할 수도 있고 대치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치 자체가 목적 아니냐. 예, 아무 이제나 끄집어내서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의 모습이 이제 19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20대 때 와가지고 더욱더 강화된 것 같아서 정말 이 정치는 뿌리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된다. 이래서 정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방금 뭐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를 악마화 만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큰 고성이 터져나온 대목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야당 리스크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다. 네. 그 주장인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추경을 100일씩이나 국회에 묵혀둔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 한일 관계에서 경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빨리 그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그때 2조 5천억 가량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좀 적시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뭔가 그 정부의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재정이 방파제가 돼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실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의 어떤 반대가 결국은 통과시켜 줄 거면서 석 달이나 못 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야당의 어떤 그 원인을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자유한국당에서 격렬하게 아주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이게 좀 해보죠.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 정도 확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다. 정의당에서 말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배지 욕심, 정의당 의원수 늘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밥그릇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조금 심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예상 못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그걸 맞받아친다기보다는 그 말의 진정성 우리가 10% 이내에 의원 정수 확대를 한번 논의해보자고 대표가 얘기한 건데 이거는 단순히 300명의 의원이냐 330명의 의원이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의원 수 30명 정도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그럼 일 안 하고 노는 의원 실업수당 30명 더 주자는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 체질과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전혀 다른 국회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역구 의석이 좀 감소해야 가능한데 지역구의 의석 감소를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인 안을 협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거 30명 넣는다고 해서 정의당이 30석 다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당 지지율로 배분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정의당만을 위한 제도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바로 공정한 룰이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정당 지지 받은 만큼 지분을 행사하는 지금 정치가 안정된 나라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정의당 배지 챙기기다 또 본색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동안에 큰 정당이 누려온 불로소득 자기 지지율보다 15석 내지 20석을 더 가져가는 이것이 오히려 저는 국민들에게 배지 본색이다. 지금 이런 밥그릇 지키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의 선거제도상은 비례성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 수를 조금 더 늘리고 그래서 비례성을 늘리자. 그리고 소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많이 확보하려면은 조금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이 너무 깊어서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다. 악역을 자처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당이 받게 될 어떤 비난과 그 각종 공격은 저는 모두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 문턱을 낮춰서
세비는 오히려 더 깎더라도 그 같은 국회 예산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게 되면은 저는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이제 전혀 새로운 국회, 이제는 소수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도 낮아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렇게 거대 기득권 양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제3지대에서 우리의 정치의 생태계가 보다 다양하고 그늘진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하게 된다면 지금 먹는 욕은 저는 당연히 미끄럼이 될 것이고 언젠가 정치개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의 선거제도는 결국은 거대 양당한테는 불리한 게 없으니까요. 승자 독식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을 하나의 어떤 거점으로 해가지고 기득권을 분할한 거대 양당 체제에는 최적의 선거제도예요. 그게 바로 현행 기득권을 닮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아니라 민심을 닮은 정치로 가려면은 우리 사회의 소수의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의원 정수 300명 내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안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10% 이내에서 의원 정수 확대고, 이 부분은 이 작년 12월 15일에 5당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던 겁니다. 논의하기로 했던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건 논의하자예요. 자, 그러면은 5당 합의 정신에 전혀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한다고 천명했고 오히려 줄이자 국회의원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례를 아예 없애자 이런 얘기했고,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은 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대 양당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속내는 그냥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마침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확고하게 그 부분에 의사표명해 준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당 합의대로 비록 민주당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개혁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일관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희는 평가를 하고,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동안에 이제 그 개혁 공조를 해왔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뢰를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먼저 처리하자,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공식 제안은 안 됐어요. 지금 계속 그거 에드발론을 띄우는데 저희 당은 만일에 민주당이 그렇게 협의를 해온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4당 합의 정신 그대로 선거법이 먼저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으나 그동안에 이제 조국 대전이라고 불리는 사법개혁 국면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자고 일단 협의를 해온다면 그거는 한번 협상해볼 만하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당끼리 공조, 이것도 정의당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아니, 그거는 한국당이 들어와서 합의제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은 우린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인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러나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4당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을 같이 공조했던 여야 4당이 그때는 모여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당을 배제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개헌 문건과 관련해서도 질문 좀 드려보죠.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전시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격이다. 이게 군인권센터의 말이고 작년에 공개된 문건과 비교하면 이번 문건은 사실상 실행을 목적으로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된 문건은 날짜 같은 거를 조작 좀 했었지 않습니까? 이 문건에 대해서 정의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그 문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해지고 정말 심장이 떨린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민주화를 했고 문명사회를 만들었는데 이 시점에 이런 문건을 또 본다는 우리의 어떤 그 처지랄까 이런 게 너무나 비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재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회 국정조사도 돼야 된다는 입장을 바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원본은 작년에 그 공개된 가짜 문건보다 훨씬 더 이 개헌문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고 집요하고 기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작년에 합수단이 구성돼서, 그 합수단은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인데 증거 자료로 채택도 안 했어요.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겁니다. 이 문건을. 그리고 이걸 증거자료로 그 법정에 제출도 하고 뭐 공소 기소할 때 포함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다 빠졌어요. 그리고 불기소예요. 저는 이게 이 나라가 정말 이 역사와 그 국민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가. 그런 점에서는 정말 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 개헌 문건이 결국은 친이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일에 작년에 그 광화문에 100만의 촛불 시위 때 뭐 유리창 몇 장 깨졌다든가 경찰차가 하나 불탔다든가 또는 뭐 어디 정부 청사에 몇 명이 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있었다면은 저는 역사는 어떻게 썼을지 모른다. 이 문건의 전제 조건은 그 계엄의 빌미로 삼고자 했던 게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마비 사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면 별하별 사람 다 있는 겁니다. 그 별하별 사람이 다 모인 100만의 시위에서도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았어요. 세계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미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나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차곡차곡 그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 차곡차곡 쌓였더라면 누군가는 건의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 그냥 한번 뭐 만들어 본 거 아니냐. 결국 실행도 안 됐고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거, 또 어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할 만한 어떤 그 결과가 좋았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그 해커들이 모여서 어떤 방송국을 해킹하고 또 서버를 공격하고 이런 계획을 몇 날 며칠에 치밀하게 세웠다고 칩시다. 비록 그 해킹 공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거를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내란 모의죄라고 해요.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지 않아도 모의를 하는 것도 죄예요.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그겁니다. 당도 해체됐고 국회의원도 자격 박탈됐고. 그렇습니다. 그때 뭡니까? 말만 한 거예요. 평택유력을 어떻게 공격하자. 해화전화국을 부시자. 그 옆에 애가 울고 막 녹음 테이프 들어보면 아주 허접합니다. 그런데 말 몇 마디로 내란 음모로 기소가 됐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말 몇 마디 한 겁니까? 문건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문건을 몇 차례 업그레이드하고 또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그 문건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죄입니다. 저는 법치주의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아까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지난번 문건 나왔을 때 청문회 하자 합의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문회가 실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기무사령관이 도주한 기무사령관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못한다 해서 지금 기소 중지되는 되는 상태거든요. 참고인 중지. 됐고 그래서 그러면 특검으로 가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검으로 갈 필요성이 있는 충분한 요건은 다 충족됐다고 봐요. 그러나 그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합수단 수사는 누가 지시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어느 날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보고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 그 문건 나한테 직접 가져와라. 특별수사단 차려라. 그래서 기존 조직과 독립된 수사단으로 이걸 끝까지 규명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수명을 해야죠.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자료는 증거 자료가 채택이 안 돼 있고 또 주범이 도주했다는 이유로 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면은 수사를 다 중간에 중지해버리는. 전 그런 수사도 처음 봅니다. 비록 도주했다 할지라도 사실관계는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는 본인이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냥 뭐 다 중지해버렸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렇게 된 거는 정말 우리가 역사에 대한 어떤 불성실함이다. 알겠습니다. 또 남북 관계도 궁금한 게 많은데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우리 정부가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 북쪽에서는 그냥 페이퍼로만 주고받자 이랬단 말이죠.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사실 9.19 공동성명, 작년에 체결한 평양 공동성명에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하기로 합의문에 문서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해주고도 미국과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공조, 유엔 안보리 경제제재와의 찰떡 그 공조를 한다는 이유로 그 뒤에 북한에 아무런 시그널을 보내질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의 어떤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켜서 예, 북한이 이제 우리 보고 미국 등 뒤에 숨는다고 비난을 퍼붓고 급기야는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금강산에 대해서 그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금강산에 갔을 때 그때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하고 같이 갔지만 북한은 파격적으로 나왔어요. 내금강도 다 개발해라. 이게 더 외금강보다 엄청납니다. 또 백두산까지 가져와라. 이러면서 다 내주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측 사정으로 응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도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남한 당국 있죠. 당국자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인데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 미국에 대해서도 김영철 전 조평통위원장이 나서서 연말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최후 통첩상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북한이 북극성 2호 미사일을 발사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대한 이제 행동을 암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연말까지 어떤 이런 상황이 방치된다면 저는 내년 초에 북한이 예전의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금강산 문제는 미국 제재나 유엔 제재하고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단추를 미국한테 물어봄으로써 이렇게 잘못 꼬였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푼다 먼저. 이거 어떨까요? 원래 2월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 계획은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에 합의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로 가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걸 제재 완화시켜달라 또는 제재 면제시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그 순서대로 갔더라면 지금쯤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거의 트라우마 상태에 빠졌고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남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꼬여가는 정국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대북정책 시즌2 선언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저는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벌크 캐시를 북한에 주는 게 아니라 대량 현금을 현물이라든가 추후 결제라든가 다른 어떤 방식을 바꿔서라도 이 금강산은 결의의 자산이고 우리 기업에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사를 북한에 강력히 전달하고 이제부터 내금강 또 원산까지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한번 참여하고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일단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일 걸로 보십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아닌데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고 북한이 매력을 느낄 만한 제안을 먼저 하고 실무회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됐습니다. 북미 대화는 어떨까요? 지금 중단된 후로 지금 3주 한 달까지 지났는데도 지금 다시 재개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2월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의 원인 중에 하나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였어요.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더 그래졌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에 한 걸음만 더 다가가고 또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접근론에 반발짝만 다가가서 약간만 생각을 바꾸면 풀리는 문제인데 서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은 결국은 정상회담밖에 없다. 실무회담은 아무리 해도 더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푸는 방법은 정상회담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에 열릴까요? 지금 연말로 시한을 정해놨으니까 미국이 연초까지도 이거를 방치할 문제는 아니고요. 늦어도 11월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소 마치고요. 4부 정상률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수장인 알 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다목적 포석이 깔린 작전으로 해석이 되는데 IS 조직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IS 조직의 운명, 또 중동과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 등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명지대 중동연구소 정상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난 후 IS의 수계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은 처음이 아니죠. 꽤 오래 진행된 거죠?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2014년 10월에 미군이 폭격을 한 적이 있고요. 2015년 2월에도 그 요르단 공군이 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폭격 중심으로 예.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예. 급습을 한 것 같습니다. 폭격 후 급습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급습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도 내용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작전 상황을 영화처럼 실시간으로 봤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정보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 언론에 쭉 보니까 사진이 올라 있어요. 예. 그 작전 과정을 백악관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보고 작전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러시아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알-바그다디가 미국의 공습으로 제거됐다고 믿을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로 보니까는 그 러시아죠. 러시아가 그 시리아 그 이번에 그 공습했던 그 지역 가까운데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군이 러시아 공군이 관할하는 지역인가 봐요. 예.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서 날아가서 폭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전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게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아메리칸 미션이라고 보셔냈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알렸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는 이제 별로 뭐 그렇게 신통치 않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뭘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 시리아의 영향권을 둘러싸고. 예. 좀 신경전 하는 거 아닌가. 미국과 러시아와. 예. 또 터키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라크, 시리아죠.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을 이라크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 했었고, 실제 철수했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러나 이제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800여 명 정도를 유전지대에 그대 놔두겠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등등 그러니까는 시리아 지역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영향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군 특수부대가 급습하니까 이 알-바그다디가 자살용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사망했다. 이게 지금 백악관 내용인데 그래서 DNA로 확인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그다디의 DNA는 어떻게 또 확보했을까? 그런 의문점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어떻게 해놨다는 수집해놨다는 이런 건데요. 15년 전이면 2003년, 4년 이런 때거든요. 예. 그때 2003년이면은 그 당시에 알-바그다디가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었어요. 예. 2003년이면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고, 그 당시, 그 전에는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났잖아요. 예. 그러고 2001년에, 아프간 전쟁하고, 2002년에 이제 악의축 발언을 해요. 부시 대통령이. 예. 그러고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예. 그러고 그 당시에 알-바그다디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수감 생활을 그 당시 2003년에서 한 4년 그 사이에 그 감옥에서 있었는데 아마 그때 수집해 놓은 모아놓은 그런 DNA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러면 2003, 4년 이때는 그렇게 주요 인물이 아니었는데
국제사회의 위험 인물로 부상한 거는 언제라고 보면 됩니까? 언제쯤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알바그다디가 이게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 2010년 정도부터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알카에다가 저갈 때니까 알카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뭐랄까 확대되던 시기고 2011년에 아랍 스프링 있잖아요. 아랍의 봄. 예. 이때 이제 시리아, 이라크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굉장히 혼란에 들어가요. 예. 내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때에 이제 알바그다디가 이렇게 이라크,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 들어가 있다가 곧 얼마 안 돼서 이게 서로 이제 이별한 것 같아 서로 노선이 안 맞아서. 예. 그래가지고는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막 합했다 이렇게 해졌다 이런 건데 이 아세 최전시는 1999년에 그 유일신과 성정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2004년이었던 기억되는데요. 우리나라 김선일 그 참수 사건 있잖아요. 예, 필압 사건. 그 조직이거든요. 어허. 그 조직이 지도자도 바뀌고 명칭도 바뀌고 쭉 이렇게 오는데 이게 한 ISI로 바뀐 게 한 2010년 전후. 그러다가 다시 ISIL로 바꾸고 2014년에 그 모수를 점령하면서 이제 IS로 이름 바꿔요, 명칭을. 예. 이게 알바그다디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면서 세계 이제 알려지게 됐죠.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알바그다디의 사망 당시를 표현하면서 개처럼 겁쟁이처럼 죽었다. 마지막 순간에 훌쩍이고 절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그 어떤 정적 메시지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트위터 정치라고 할까요? 예, 예. 이런 거라든가. 예. 이 발언하는 게 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의 그 대외 정책의 기조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거든요. 예. 고립주의인데요. 그 고립주의를 하면서도 월등한 군사력으로 미국 동맹국을 지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그럼 미국 그 특수부대가 좀 했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그는 사기를 높이게 한 것도 되고요. 또 자신의 능력을 좀 과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특유의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IS나 독재자들에게 이제 그 비겁함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표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이제 가장 궁금할 점 같은데요. IS 조직의 수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IS 조직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참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나 서구 언론들에서는 IS가 이제 미국에 그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IS를 모술에서도 축출하고 시리아 라카에서 축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IS는 이제 소멸됐다. 예. 라고 이제 주장했거든요. 예. 그런 반면 어떤 그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보면은 나중에 IS 3.0으로 다시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말하기는 힘든데 그 알바그다디 또는 IS가 이렇게 부상하는 그 과정을 또 보면은 새로운 IS 또는 IS의 어떤 변신, IS가 3.0 형태로 변신해서 대규모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소멸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두 가지로 좀, 예측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 소규모 테러라고 할까요? 예.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잔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예. 그럼 국제적으로 이 알바그다디의 뒤를 이을 2인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공개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언론에는 저도 봤는데요. 예. 그동안 역시 이제 존재감이 없었죠. 압들 알 카르디시 다시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했다고 그러는데. 예.
이 사람도 그 바그다디에 젊었을 때 그 IS 하기 전에 마치 별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IS 그 바그다디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같은 경우는 리더가 바뀌잖아요. 그럼 바뀐 리더에게 또 이렇게 충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 칼리프제라는 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이렇게 그 사람 바뀌면은 거기에 충성서약을 하거든요. 충성서약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모든 힘이 이게 쏠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또 부상할 수도 있고요. 있다. 네네. 그리고 그 수장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그 만일 잔존 세력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보복 테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 테러는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수단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요, 리더십이 이제 좀 몰락했으니까 큰 제가 보기에는 9.11 테러 같은 그런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보복 그래서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새로운 형태의 그 IS류, IS 3.0이든 어떤 다른 조직이든 이런 게 이제 시간을 두고 아마 큰 보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까 교수님 오바마 전 대통령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빈 라덴 사살 작전과 이번이 많이 비슷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진 저도 봤거든요. 예. 사진만 봤는데요. 그 닮은 점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닮은 점은 이제 특수부대를 통해서 은신처를 급습했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백악관에서 이 작전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은 같은데, 사진을 보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옆에 비켜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는 가운데에 딱 앉아서 보고 있고, 이것은 그 리더십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두 대통령의 성격,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 정도지, 다른 것은 예. 예. 근데 묘하게도 빈 라덴이 사망했던 시기, 사살됐던 시기죠. 그리고 지금 알 바그다디가 사살된 그 시기가 딱 대통령 재선거를 얼마 앞두고 벌어졌거든요. 예. 혹시 그것도 좀 이게 정치인들은 항상 그런 걸 생각하니까,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 대통령인 경우는 아마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전 시기를 저울질 좀 했을 것이다. 또 당연히 최근에 여러 가지 콘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미군 철수에서부터 탄핵 조사 사건 등등해서,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런 사건을 인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반전을 시킨다고 할까요? 여론을 반전시키고, 대선에 조금은 영향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게. 그래서 북미 협상도 저는 기대를 좀 하는데, 북미 핵 협상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또 협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IS 수괴 사망에 대해 이란 정부가 미국이 자신의 피조물을 죽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이 IS의 테러리즘을 키운다, 이런 지적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역시 일본은 맞고 일본은 좀 틀린 말인데요. 이제 요걸 좀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오랜 전부터 봐야 되는데, 2001년부터 9.11 테러부터 봐도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2002년인가 미국 부시 대통령이 The Broad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itiative 해가지고 확대 중동 아프리카 정책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게 뭐냐면 민주화와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고 2003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이라크 전쟁을 해서 후세인을 사형시켰고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세인 독재자이긴 하지만 중동 사회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 이게 정체성 혼란이 있거든요. 예. 이런 시기에는 독재자가 좀 필요한데, 예. 이게 제거한 후에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이라크가 혼란이 됐고 내전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런 등등을 보면은 이란에서는 니네들이 이렇게 키운 거 아니냐 미국에게. 예.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는 그 국경을 초월해서 상호 연계되어 있는 그 단층성이 형성됐어요. 부족 간에, 종포 간에, 민족 간에, 또 석유가스와 파이프라인 뭐 등등 이런 거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렇게 단층성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내전, 뭐 혼란, 내전, 전쟁, 또 이것이 국제전으로 이제 확대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예멘 내전도 마찬가지고 이라크 내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 내전도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또 내전이 생기고 국제화, 내전의 국제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혼란, 내전, 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IX가 혹시 축출되면 시리아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까? 어렵겠죠? 저는 IS는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IS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꽃놀이패예요.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 왜 그러냐면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히즈볼라 이렇게 연결되는 시아파 선이 있거든요. 예. 이 시아파 선을 이제 지지해왔던 게 러시아예요, 사실은. 예. 지금까지. 예. 그러고 IS는 시아파 정권인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저항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쪽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IS 같은 경우는 꽃놀이패였거든요.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시리아에서 미국이 철군하면서 벌어진 사건들, 또 최근에 이라크에서도 좀 100몇십 명, 200몇십 명 죽었잖아요. 이런 사건들, 리비아도 좀 내전 양상이 좀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시리아도 굉장히 혼란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중동연구소 정상률 교수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